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벌써 올해가 마지막 한 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게 믿기지 않는데요. 이제 우리 증시도 한 4거래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우선은 물가가 둔화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소폭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종목별로 봤을 때는 테슬라가 연일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 고점 대비해서 70%가량 폭락했다라고 하죠. 투자자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고요. 또 산타랠리를 기대하는 일각의 시각도 있었겠지만 여전히 그 부분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산타가 갔으니 그래도 까치가 오겠지라며 또 연초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있긴 한데 지금은 막연한 기대보다는 개별 종목 이슈에 조금은 더 집중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시장 이슈들 어떤 것들이 전개됐었는지 지금부터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말씀 주신 대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 지난주 마지막 거래 모두 다 올라선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출발 이전에 각종 지표 데이터 등이 나왔었는데요. 물가는 하향 안정화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준이 많이 참고한다는 PC 물가 데이터도 내려왔고요. 1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전월 대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긴축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 덜나 했으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다시금 더해졌습니다. 개인 소비가 줄고 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재화 소비는 급감하고 서비스 지출만 늘고 있다는 게 전형적인 경기 침체 소비 형태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일부 북부 지역에서는 영하 40도 얘기 나오고 있죠. 굉장히 추운 한파가 들이닥쳤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큰 한파를 마주했을 때는 반드시 GDP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감에 더 불을 지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발할 때는 이 내용을 소화하면서 하락권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에너지주의 강세 그리고 배당주 쪽으로 자금 유입, 개별 종목 이슈 속에서 일단은 올라선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강하진 않았고요. 0.2에서 0.5% 정도 3대 지수 모두 올랐죠. 유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러시아가 감사한 이야기를 꺼내 들었고요. 3% 가까운 상승이 나타났네요. 에너지 이슈가 좀 많았기 때문에 정리를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한파로 인해서 일부 에너지 관련한 설비가 폐쇄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내년 초에 원유 공급을 줄일 것을 언급했고요. 특히나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지지하는 국가에겐 아예 공급조차 하지 않겠다라며 강력한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이 덕분에 유가가 상승했죠. 한파 얘기가 나와서 같이 좀 전해드리는데 사실 비단 추운 게 미국만은 아닙니다. 우리도 정말 춥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난방 기기 판매 업체들 매출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네요. 신일전자, 파세코 등의 종목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체크하시고요. 자, 신재생 쪽이 걱정입니다. 미국 내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좀 밀려났는데 왜 그런가 내용을 들여다봤습니다. 유럽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또 10% 정도 빠졌더라고요. 지금 고점 대비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한 70% 이상 밀려났습니다. 이 말은 즉슨 신재생으로 에너지를 빠르게 대전환하자라는 움직임에 조금 약화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됐고요. 신재생 관련주들이 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쪽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니 폴리실리콘과 웨이퍼, 셀 가격 등이 모두 다 급락했더라고요. 재고가 조금 많이 쌓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연말 연초 태양광 모멘텀이 부족하다라는 지적도 나오니까요. 체크하시고요. 자, 일본이 11년 만에 금기를 깼습니다. 원전에 대해서요. 원전은 지속 활용해야 된다라고 명시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렇다면 원전 관련주 관심을 받게 될지 점검하시고요. 계속해서 러시아 쪽 이야기부터 신재생, 원전 이야기 정리해 드린 만큼 에너지 관련주들 오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종목으로 들어가 보죠. 유가가 급등했던 만큼 에너지 쪽 종목들이 가장 좋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사실 지수를 조금 더 끌고 가며 다우를 강하게 만들었던 힘이기도 했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밀렸었는데 저가 매수도 있었고요. 다수의 IB가 내년도 탑픽을 아마존으로 꼽았습니다. 그 영향 속에 2% 가까이 올랐죠.
문제는 테슬라입니다. 2주 전에 올해 상승률이 마이너스 55%입니다. 라고 전해드렸는데 벌써 고점 대비 70% 정도 밀려났습니다. 사실 테슬라 힘은 그동안 아무리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들이 삽니다. 그래서 가격 전가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라고 전해드렸던 바가 있었는데 그걸 잃었다라는 거죠.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미국과 캐나다에서 콧대 높게 가격 조정을 절대 하지 않았었는데 일부 할인이 들어갔습니다. 중국 코로나 확산으로 상하이 생산이 중단됐고요. 이런 영향 속에 또다시 밀렸네요. 장중에는 3% 가까이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더 이상 주식 안 판다라고 얘기하면서 올랐다가 떨어졌습니다. 결국 고점 대비 한 5% 밀린 채로 거래를 마친 거죠. 그 밖의 종목들은 개별 이슈 속에 보합권의 움직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 상승에 동참하지 못한 쪽 전기차 계속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리비안, 루시드, 니오 다 밀렸고요. 중국 쪽이 영향 더 있었습니다. 샤오펑이 7% 급락 나왔죠. 중국에서 지금 인구의 20%가 코로나에 걸려 있고 베이징 같은 경우는 그 베이징 도시의 50% 정도가 감염돼 있다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관련한 종목들의 분위기는 좀 좋지 못합니다. 신재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천연가스 가격으로 인해서 센티가 악화되면서 좀 부정적인 흐름이 나왔고요. 이날은 모더나나 노바백스 등의 종목들도 다소 크게 밀렸습니다. 바이오 쪽이라 국제금리 상승 부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중국에서 새로운 변이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기존의 백신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일각에서 새로운 변이는 혓바닥이 까매진다, 피부가 벗겨진다, 좀 공포스러운 내용 등이 많이 나옵니다. 어찌됐건 그 이슈 속에 기존의 백신 강자들의 주가는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제 뉴욕장 내용 정리해드렸고요. 국내 이슈들 들여다보죠. JP모건과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3대 미국 IB에서 한국의 내년도 유망주를 골랐더라고요. 이들은 내년 하반기부터 우리 시장이 꽤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상단은 2,700에서 2,800 코스피 목표치를 내놓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유망주들을 골랐는데요. 좀 다양합니다. 삼성전자, 하나솔루션, 삼성 SDI는 한 2곳 이상 겹치지만 그 밖의 종목들의 겹침이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이들의 선택지에 내 종목이 들어가 있나 체크 좀 해보시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내년과 내후년을 끌 성장 기대주라고 꼽았는데 제이시스 메디칼, 클래시스가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쪽에 관심을 두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밖에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주말 소식들입니다. 문체부에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만 국내장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모아본다면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품목에 OTT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영상 콘텐츠 투자가 활발해질 거고요.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연봉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만 영화산업 활성화 기대감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한번 상승했다가 차익 실현 나왔던 콘텐츠 주식들 한 번 더 봐야 되는 것인가 고민이 됐고요. 카카오 피코마 만화 앱의 누적 매출액이 처음으로 2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또 웹툰 관련주도 한번 시세 체크를 해보죠. 그 밖의 이슈로는 통신 쪽입니다. 11월에 나왔던 얘기가 확정이 됐습니다. 결국 5G 28GHz 영역에서 KT와 LG U+ 할당 취소 결정이 최종 났고요. SK텔레콤도 내년 초까지 어떻게 나오는가를 좀 지켜봐야 됩니다. 통신 3사는 여전히 이 28GHz 확장에는 좀 미온적입니다. 정부 측에서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될지 봐야 되고요. 그 가운데 알뜰폰 사업자들 밀어주겠다라는 내용이 살짝 나오면서 시간외에서 알뜰폰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요즘 통신 쪽에 이슈가 계속 많고요. 이런 이슈 있고 나서부터 통신 장비주들 흐름은 꽤나 좋았었기 때문에 솔리드, 이노와이어리스, 대한광통신 이런 종목들 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드린 여러 내용들이 전혀 빛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일까지는 매물 폭탄에 대한 우려를 안고 있기 때문이죠. 대주주를 확정하는 그 기준 요건이 정말 늦게 결정이 났습니다.
원래는 10년 전에 100억 원이었다가 50억, 25억 계속 낮아졌죠. 2020년도에 10억 원으로 결정이 됐고 이거 너무 낮은 수치다. 그래서 100억 원으로 올린다라는 게 이번 내용이었었죠. 그러다 그게 50억이 됐다가 뭐 이야기가 오고 가더니 결국엔 최종적으로 10억 원을 유지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게 너무 뒤늦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대주주에 포함되지 않기 위한 매물이 오늘, 내일 안에 다 쏟아질 겁니다. 그래서 좀 증시 변동은 확산될 수 있으니까요. 점검하시길 바랄게요. 다만 가족 주식 합산 내용은 폐지가 됐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시장 주말 사이에 들려온 내용들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잠시 후 저는 수소에 대해서 섹터 이슈 들어가 보고자 해요. 네, 저는 조금 전에 민영 앵커가 이 뉴욕 증시에서 섹터 얘기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셨지만 배당주들이 또 강한 흐름 나타냈습니다. 배당 관련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증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초에 증권가들이 어떻게 증시를 전망했었는지 체크해 볼 텐데요. 올해 초에 여러 증권사들은 일제히 코스피 지수 3,000피를 외쳤었습니다. 2022년 코스피 예상 밴드 상단을 좀 보시면요. 가장 높게 제시를 했던 쪽이 바로 KB증권이었습니다. 3,600선을 제시를 했었고요. 이외에도 신한투자나 현대차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등에서 모두 다 3,300에서 3,500선까지 코스피 예상 밴드 상단을 설정했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상고하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교보증권에서는 전약 후강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전약 후강은 완전히 빗나가게 됐습니다. 12월 22일, 23일 기준으로는 거의 뭐 지수가 지금 2,300선 밑으로 뚝 떨어지면서 이렇게 증권가들에서 얘기했던 3,000피 완전히 일제히 벗어나는 전망이 됐습니다. 올해 들어서 전쟁과 연준의 좀 빠른 긴축 영향 속에서 이렇게 지수가 쭉쭉쭉 내려가면서 증권가는 코스피 예상 밴드를 하단을 2,500까지 좀 하향 조정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6월과 7월에는 연일 연저점을 경신했습니다. 2,400선이 붕괴되고 2,300선이 붕괴되면서 증권가에서는 한 번 더 이 코스피 예상 밴드를 2,050선에서 2,200대까지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증시가 빠지고 있는데 말이에요. 증권가에서 냈던 여러 가지 보고서들을 본다면 매도 의견이 많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약세장에서도 매수 의견을 고집하는 곳들이 많았는데요. 국내 애널리스트들의 투자 의견 비중을 좀 체크를 해보면 매수 의견이 80%, 보유가 14% 정도로 상당히 매수나 보유 쪽으로 의견이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매도 또는 비중 감소는 0.2%에 불과했고 이를 외국계 증권사들과 비교를 한다면 그 차이가 현저하게 드러나겠죠. 외국계 증권사의 매도와 비중 감소의 비중은 16.8% 정도를 기록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다양한 증권사들이 매도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증권사에서도 매도 의견을 냈던 곳들이 일부가 있긴 했지만 정말 현저히 미미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증권사들의 증시 예측 점수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전망을 했던 부분과 실제 코스피 움직임의 비교를 좀 볼 텐데요. 그간 연도별로 정리가 되어 있고 올해는 일단 7월 말까지 정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코스피 전망 앞서 체크해 봤듯이 하단을 2,800 정도에서 상단을 3,300 정도로 제시를 했었는데 실제 움직임은 2,300선에서 2,900선 정도까지 이렇게 괴리율이 크게 났죠. 차이가 14% 정도 났습니다. 그런데 연말마다 증권가들은 또다시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일단은 계속해서 희망 회로를 돌리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내외 연구기관과는 확연하게 다른 지금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내년에 극심한 저성장이 예상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수출이 감소하고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국내 경기에도 한파가 들어설 것이다라는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 내놓고 있고요. 국내외 연구기관에서도 내년에 코스피 하단조차 2,000선이 붕괴될 수 있는 가능성 배제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코스피 예상 밴드를 내놓은 증권가들의 이 전망을 좀 체크해 보면요. 이 2,000선이 붕괴될 수도 있다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2,000선을 일단은 대부분 하단으로 잡고 있었고 그나마 가장 낮게 제시한 곳이 신한투자증권이었습니다. 1,900선 제시하고 있었고요. 상단을 가장 높게 제시한 쪽은 DB금융투자로 2,930선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올투자증권에서는 상고 하저 움직임이 전망된다라고 얘기했고요. 키움증권에서는 또 반대로 상저 하고가 예상된다라면서 증권가 별로도 엇갈리는 전망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DB금융투자에서는 앞서 체크해봤듯이 상단을 가장 높게 잡았는데요. 그 이유를 공급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이고 환율의 J커브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내년에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증시 전망 이렇게 늘 엇갈리기도 하고 계속해서 희망 회로를 돌려도 될지 참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와중에 또 앞서 체크해봤듯이 27일에는 이렇게 매물 폭탄이 예상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거래량이 굉장히 한산할 전망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찬바람이 불 때 가장 많이 생각나는 배당주, 막차에 올라타도 괜찮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에 주간 증시 전망은 코스피 지수 2310포인트에서 2410포인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주 투자 일정을 좀 체크해 볼 텐데요.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은 게 배당락일이고요. 배당주 매수 기한, 배당을 받으려면 바로 내일입니다. 27일까지는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배당 기준일과 폐장일까지 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당 지급일은 내년 4월 중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의 첫 거래일은 1월 2일 월요일이고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미국의 배당주 흐름도 좋았습니다. 에너지주가 3%대 이상 올랐고요. 유틸리티나 리츠주들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배당주라고 볼 수 있는 제약주들도 일라이릴리나 존슨앤존슨 괜찮았고 월마트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종목들도 상승불을 켰습니다. 국내에서도 금요일장에서 지수가 상당히 부진했었는데 정말 오르는 종목들 찾기가 힘들었는데 리츠주라던가 통신주는 그래도 지수 대비해서 견조한 모습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배당주들 어떤 게 좀 괜찮을지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우선은 백화점과 편의점 기업들, 유통업체들이 양호한 실적에 힘입어서 배당을 올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 악화됐고 실적이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최저 배당금 정도는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은행이나 금융 쪽이 될 텐데요. 그런데 한 달 동안 이쪽이 많이 올랐고 최근 5거래일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도 차익 매물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은행주나 일부 배당 관련주들 지금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도 했고 배당 락일 이후에는 주가가 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배당주만 보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길게 좀 놓고 봐서 배당 성장주 쪽을 주목하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어떤 섹터와 종목 중에서 배당주를 선별해 보면 좋을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배당주가 강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좀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볼 수 있다면 좋은데 찾기가 좀 쉽지 않아서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저희 전략을 챙겨볼 거고요. 보여주신 증권가 전망을 보니까 사실 우리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2,000선에서 2,900선 이러면 900포인트 상하단 차이면 너무나 넓은 거 아닌가? 조금 전문기관이면 조금은 더 좁혀줄 수 있지 않나라는 아쉬운 생각도 네. 들었습니다. 어찌됐건 내년도 정말 어떻게 될지 지켜보죠. 자, 수소 얘기 살짝 해보고자 해요. 어떤 시세적인 측면의 내용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어차피 적극적인 매매를 하기 어렵다면 이 섹터는 요즘 어떤가 하며 좀 들여다보는 차원입니다. 다른 전기차주가 다 내린 가운데 니콜라만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5% 이상 뛰었습니다. 개별 이슈가 있었고요. 이 내용을 보면서 수소 쪽 내용들을 점검을 해봤습니다. 세계에서 차량 생산 기준으로 3위입니다. 스텔란티스가 신비오라고 프랑스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제조사를 지분 인수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이 스텔란티스가요, 작년에는 중형 밴을 출시했고요. 그리고 내후년에는 대형 밴을 미국과 유럽에 각각 공급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자동차 업체들이 지금 승용차 부분은 전기차로 가고 좀 큰 사이즈, 대형차는 수소로 바꿔가지 않겠는가라는 시각이 등장을 했고요. 그런 맥락에서 수소 쪽에 소식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정리를 해본 건데요.
중국의 명주 로지스틱스라는 물류 회사가 수소 트럭 700대를 도입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탑재 트럭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대중화 쪽에 관심을 두는 내용이고요. 수소 비행기 스타트업인 제로아비아라고 영국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9에서 19인승 시험 비행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600kW 규모라고 하네요. 수소 연료전지 장착을 했는데 대용량화에 조금 진전이 있는 게 아니냐, 결국 상업화 시기가 조금 빨라질 수 있다라는 시각 등이 등장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수소가 대중화되거나 혹은 상업화 시기가 조금 빨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보이길래 뉴스들을 정리해 본 거고요. 국내 정부에서도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꺼내놨죠. 대규모 수소 수요 창출을 하겠다, 수소 유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청정 수소 시장의 촉진을 위한 방안 등을 내놓겠다, 여러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시각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일부 종목, 퓨얼셀 붙은 종목만 관심 가져라라는 시각도 있었고요. 자, 한국의 수소 조금은 클 수 있다라는 시각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 지금 유럽은 수소 생산과 이송 인프라 투자에 본격화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요. 미국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인프라 부양안 수소 관련 투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기차도 사실 유럽이나 중국 대비 늦었고요. 수소도 유럽이나 중국 대비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애가 달아서 그걸 다 따라잡기 위해서 더욱더 공격적인 정책 등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수소 생산 단가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린 수소 생산 단가가 이렇게 계속 내려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중화 쪽에 조금 더 다가가고 있다라는 게 되겠고요. 유진투자증권에서 얼마 전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10년 전에 전기차 산업을 보는 느낌이다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수소 관련주들 뭘 봐야 될까 궁금했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두산 퓨얼셀이고요. 12월 흐름 나쁘지 않았다가 최근 4거래일간은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두산 퓨얼셀 공시가 있었어요. 연료전지 공급 계약을 수주했다라는 내용인데 한정기술이나 LS 일렉트릭 등과 함께 계약을 체결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좀 반영이 돼서 시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점검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 섹터 이슈 담았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챙겨보도록 하죠.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물가 걱정을 1년 내내 한 기분인데 이제 물가 걱정 살짝 내려오니까 또 경기 침체 우려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끊이지 않는 국내장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전략 챙겨볼게요. 유창희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연말 마지막 거래 있는 한 주간은 그냥 문 닫았으면 하는 생각 살짝 들어요. 모멘텀이 없는데 저희가 또 이슈는 계속 정리해서 방송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 그건 또 나름대로 곤욕입니다. 자, 시장 흐름 계속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어요. 네. 연말까지 유지하실 거죠? 그렇죠. 당분간은 저는 일단은 1월 실적 미국 1월 중순부터 금융주들이 실적 발표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온다라면 조금 주식 비중 높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이제 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기간 조정이었죠.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었고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면 그때부터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2주만 더 보수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주식 비율을 높일지 아니면 마찬가지로 보수적으로 갈지는 그때 결정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지 못한 것 같아요. 미국 증시가 금요일에 좀 반등을 주긴 했습니다만 워낙에 안 좋았죠. 지난 일주일 동안 안 좋았기 때문에 반등을 준 것이다. 반등도 의미 없는 반등이죠. 강보합 정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게 좋은 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저희는 판단하고 또 있습니다. 대주주 조건 관련해서 매도 물량도 부담이잖아요. 저는 근데 그건 큰 걱정 안 해요. 그래요? 왜냐면은 시장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올해 장이 좋았다라면 뭐 일단은 세금 회피를 위해서 좀 매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년에 증시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올해하고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결 동작을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어찌됐든 우리가 양손에 두 개의 떡을 다 가질 수 없는 거잖아요. 금투세가 유예된 게 어디예요? 그동안 금투세. 맞아요. 물론 저도 한 100억은 좀 심하고 한 50억에서 한 30억 내외 조금 단계적으로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금투세가 조금 더 급했었기 때문에 일단 그거 유예한 걸로 일단은 보자. 조금 만족스럽지 않지만 좀 제한된 흐름을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오늘은 뉴욕 증시가 휴장이고요. 또 유럽 증시는 내일까지 휴장인 데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일단은 목요일까지가 그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좀 개점 휴업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탓하는 거 싫어하긴 해요. 근데 그냥 속상해서 하는 말인데 올해 증권가가 3,300 막 높게 보고 이랬잖아요. 네. 막 뚜껑 열어보니까 지금 2,300. 너무 이 갭이 컸었다라는 생각. 우리가 투자 길잡이가 사실 증권가 보고서고 네. 막 이런데 조금 실망스럽긴 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떤 생각이세요? 근데 올해는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미국도 그런 것 같아요. 미국도 뭐 연초에 다들 좋게 봤었던 것 같은데 뭐 워낙에 금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를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저도 금리는 오를 거라 생각을 했지만 뭐 1년에 미국 기준으로 5%? 우리나라가 이렇게 오를 거라고 생각 못했고 또 이거에 대한 이제 체감이 지금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금리가 막 10% 넘어가고 있는 네. 부분들이고 또 주택 경기도 상당히 좋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물가라는 것 자체가 진짜 뭐 한 4, 50년 만에 나온 그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좀 많은 증권사들이 전망이 좀 쉽지 않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대안적인 측면에서 배당주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일까지 또 배당을 받으려면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배당주로서 매력적인 종목이 있을까요? 그 전보다는 적겠죠. 근데 조금씩은 일부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군도 있긴 해요. 일단은 뭐 이틀 남았죠. 12월 마지막 배당을 위해서 투자를 해볼 수 있는 오늘 내일 이틀 동안 고민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증시가 어찌되었든 마음은 아프지만 조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네.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배당락이 발생하더라도 약간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 항상 배당주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가장 고민은 배당락을 맞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보면 약간 가격적인 메리트는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다만 배당금 투자가 전략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실적이 다들 안 좋잖아요.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배당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배당락은 희한하게 작년 기준으로 배당락을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금감원에서도 그 좀 이것을 변경하겠다, 약간 이제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배당금을 다음 해 3월 주총에서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배당락은 이미 그 올 초, 그러니까 작년 기준이죠. 그러니까 기준으로 배당락을 맞기 때문에 만약에 올 초에 배당을 엄청 많이 내줬던 기업인데 내년에 배당을 안 해버리면 배당락만 맞고 손실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 그런 부분들은 조금 올해는 조심스럽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그 은행주 같은 경우는 뭐 배당금 규제가 좀 완화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 예를 들어서 S-오일, 제일기획은 실적이 좋을 때는 항상 배당을 많이 해줬는데 올해 네. 뭐 실적 좋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고 H&M 같은 경우도 상당히 현금
자산이 많기 때문에 올해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좀 있다라는 거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에솔과 제일기획 HMM으로 배당주는 일단 추려가겠습니다. 자, 수소 갑니다. 수소는 뭐 큰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뭐 여러 정책이나 기업들의 방향이 이렇습니다라는 차원에서 전달을 해드렸어요. 수소주 왠지 대표님은 좀 중립 의견 주실 것 같아요. 저는 뭐 장기적으로 보면 수소주는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 장기라는 개념이 몇 년이에요? 그래도 근데 그러니까 본격적인 투자는 한 올 하반기나 내년부터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종목들은 조금 아쉬운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친환경차가 주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꼭 수소차에만 관심을 가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가 됐든 이런 부분들이 전체 그 비중이 6% 정도밖에 안 돼요. 차량 등록 대수 기준으로 친다라면. 이게 한 4, 5년만 지나가더라도 30% 이상 이 점유율이 차지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전기 에너지는 엄청나게 소비를 할 것이고 이것에 대한 어떤 대안은 수소 에너지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주 같은 경우도 보시면 주요 지자체들, 뭐 울산이라든지 전북이라든지 이런 지자체가 대전 같은 경우 이렇게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뭐 계획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것 중에 하나가 수소 에너지 쪽이거든요.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지자체 예산도 투입을 하고 일자리도 확대를 해서 수소도시라든지 미래형 2차 전지 인프라 구축 관련해 가지고 비전 발표도 하기도 했고요. 또 수전의 설비 급증에 따라서 생산량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전의 설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수소 생산량 또 수소 글로벌 수소 수요가 계속 급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저는 필히 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풍력, 태양광 이걸로도 에너지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건 수소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네옴시티에서도 에너지 쪽을 수소 쪽을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꼭 수소차에 한정해 버린다라면 시장은 상당히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그 크기를 영역을 넓혀서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다만 이상하고 현실의 차이는 좀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된 기업들 보면은 최근 2차 전지도 많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길게 보면 좋다라는 관점에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일단 흐름들이 좀 변화가 체크가 되는 것을 좀 보면서 내년 한 중반기 이후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역을 넓힐 필요는 있으나 지금 굳이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살만한 종목을 언급하고 싶진 않으신 거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자, 창의스픽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어떤 걸 보고 있을까? 새해 문 여는 CES, 미리 주목해볼 기업은 어디일까? 사회 차트가 미리 주신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앞서 시장 얘기에서 궁금했던 통신도 살짝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종목으로 착 추려주세요. 네. 뭐 이제 항상 1월 첫 주가 되면 CES, 그다음에 JP모건 헬스케어 맞아요. 두 개에 대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관심을 좀 갖는데 올해는 CES에 대해서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올해 CES,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CES 같은 경우는 그동안 약간 파편화되어 있었던 부분들을 이제 통합해주는 행사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화면을 좀 준비를 했었는데 2020년도 같은 경우는 데이터 시대, 데이터를 경험하거나 공유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고 2021년은 이제 팬데믹이 이제 막 이제 1년 차에 돌입될 때니까 뭐 삼성전자나 LG전자 보면은 좀 집에서 혹은 재택근무할 때 어떻게 좀 편안하게 생활을 할지에 대해서 좀 포커스가 맞춰졌고 그럼 이제 2022년은 로봇이라든지 뭐 메타버스, 모빌리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각각의 섹터에 대해서 어떻게 미래는 이런 식으로 갈 거라는 방향성을 제시해줬다면 올해 내년이죠. 내년의 CES 같은 경우는 거대한 혁신의 흐름에 동참하라는 그런 그 키워드인데 그동안 이제 뭐 로봇, AI, 메타버스, 모빌리티 이것을 다 통합시켜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실생활에 접목을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주제가 정해진 것이고 여기에 관련된 산업 혹은 관련된 뭐 섹터가 좀 주목 이제 부스가 돼서
조금은 전시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거는 이제 메타하고 로봇 쪽인 것 같아요. 네. 메타 로봇 그리고 모빌리티. 근데 모빌리티는 워낙에 이제 그동안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이제 예전에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메타 쪽하고 로봇 쪽이 좀 주목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XR 기기 같은 경우는 XR, VR 관련해서 헤드셋 시장 규모가 2030년만 된다고 하더라도 10억대까지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한 2배 단위로 증가할 것으로 좀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11월 같은 경우는 관련된 기업들 뭐 특히 이제 애플도 XR, VR 기계를 낸다라는 어떤 기대감으로 올라왔다가 좀 출시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로 최근에 주가가 조금 조정이 나왔는데 어쨌든 관련해서도 이번 내용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전 나무가라든지 하이비전 시스템, 뭐 덕산 네오로스 주가 흐름 아직은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거는 통신이라고 생각하고 네. 있어요. 통신 기반이 안 돼 있으면 이거는 갈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관련된 섹터들, 뭐 HFR, 뭐 솔리드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눈여겨볼 종목들, CES 키워드들 짚어주셨습니다. 흐름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계속 점검해 나가도록 할게요.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